과학 문명이 발달하게 된 우리가 참 생활이 편리해진다. 그리고 더더욱이 맨날 열심히 노동할 시간을 절약해서 어디 뭐 부산도 갔다 오려면 하루 만에 다녀올 수 있고, 고속도로도 생기고 전철도 생기고 자동차도 이제 자동차가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엄청 많이 사용하게 됐는데, 그래서 여가 시간이 벌어지고 생활이 윤택해진다라고 했는데, 지금도 이렇게 걸어 들어오다 보니 여가가 없어. 거의 모든 학생들이, 내 생각에 3분의 1이 넘는 학생이 수업 시작하기 직전까지 계속 메시지를 보내야 되고 더 바빠진 것 같아. 생각할 겨를이 없어. 주말을 어떻게 보냈어요? 집에서 영화 봤어요. 어떤 영화? 몇 개 봤는데. 재밌었어? 예, 여러분, 작년까지는, 지금 1학년 들어온 학생들은 놀토인 날 있고 아닌 날 있고 그래서 그랬지만, 주말에 잘 쉬는 게 상당히 중요해. 몸도 쉬어야 되지만 정신도 쉬고, 우리가 막 급하게 살다 보면 결국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생각을 못하고 그 주변에서만 맴돌아. 지금 젊었을 때 내가 갈 길을 잘 결정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오늘 할 얘기는 지난 시간에 이미 거의 결론이 다 나왔는데, 1시간 동안에 거의 그 결론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사실 반칙이야. 왜? 운동에너지가 2분의 1 mv제곱이 된다는 사실, 이것을 아는데 거의 200년 동안 시간이 흘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과 학생들은 고등학교 때 물리 교과서에도 다 나오고, 운동에너지가 2분의 1 mv제곱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 뭐 물론 문과생들은 물리 안 배웠으니까 할 수 없지만, 아무튼 그건 뻔한 지식이 되어버렸는데, 그냥 단순히 암기하는 것 뿐이지, 우리가 이제 오늘 다시 과거로 되돌아가서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그 내용이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되는 과정에, 그 유명한 철학자, 그때 옛날에는 뭐 철학, 물리, 수학을 다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 데카르트, 뉴턴은 뉴턴의 법칙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운동 에너지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것이 완성되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운동 에너지 공식은 1722년에 에밀리 드 샤틀레라고 하는 프랑스 여자 그 귀족 과학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이제 정확하게 유도를 하게 됐고, 그 이전에는 뉴턴과 마찬가지로 독립적으로 그 미적분에 대한 이론을 만들어낸 라이프니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라이프니츠가 비스비바 해가지고 이게 리빙, 살아있는 어떤 힘, 뭐 이런 거라고. 우리의 출발점은 뭐였어요? 그 뉴턴의 3가지 법칙 중에 첫 번째 법칙에서 갈릴레이로부터 나왔는데, 운동하는 것과 운동하지 않는 것을 구별하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관측자를 바꾸면 가만히 있는 것이 운동한다. 두 개가 동일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완전히 아이덴티컬한 게 아니라 이퀴밸런트, 동등하다라는 거지. 동등하다는 건 어떤 논리적인 형태가, 어떤 유형이 비슷하다는 거지, 완전히 같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자, 관측자를 바꾸지 않고 물체의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가만히 있는 것을 움직이게 했는데, 움직이게 한 과정에는 가속이라는 게 있었고, 가속을 시키기 위해서는 뉴턴의 제2법칙에 의해서 힘을 작용을 하게 되면 어떤 질량이 속도를 얻게 된다. 이런 것들을 얻었어요. 그리고
충돌이라고 하는 것을 잠시 얘기했었는데, 이것은 서로 다른 물체가 힘을 주고받는 현상 중에 가장 쉽지만 매우 짧은 시간 동안에 일어나는 거로, 어제 무슨 야구 게임들을 많이 하더라고. 시즈니 오픈해서 그 공을 던지고 때리고 뭐 벽에 부딪히고 이런 순간순간이 컬리전인데, 그 충돌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두 개 또는 여러 개의 물체들의 운동량의 합은 항상 일정하다라고 하는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바로 뉴턴의 제3법칙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었고,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 발견되면서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이 에너지로 오인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하나 이렇게 불변하는 게 생기니까 거기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생깁니다. 근데 라이프니츠는 그것도 그렇지만 mv 제곱, 질량과 속도의 제곱의 값이 유지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단 그 공을 벽에 튀기는 거 말고 어떤 다른 충돌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떡 같은 거를 벽에 딱 하면 달라붙어 버린다. 이게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하는데, 탄성 충돌과 다르게 이렇게 그 mv 제곱이 소멸해 버리는 경우도 있고, 두 개의 떡을 던져가지고 mv로 왔어. 2분의 1 mv 제곱, 2분의 1 mv 제곱은 전체 운동 에너지가 mv 제곱인데, 속도가 같고 질량이 같으면, 그리고 똑같이 달라붙을 수 있으면 그게 착 달라붙어 정지해 버릴 거 아니야. 운동량 보존은 무조건 만족해야 되는데 튕겨나가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비스비바라고 하는 게 소멸한다. 그래서 그건 보존되는 양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떤 에너지가 있는데 이런 마찰에 의해서 운동이 소멸된 것처럼, 소멸됐다라고 해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거든. 어떤 형태로 다른 에너지로 이제 같다라고 우리가 이제 와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보존량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랐던 시대에는 그런 것들이, 그런 보존량의 존재를 의심하게 하는 아주 충분한 근거가 되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뉴턴이나 데카르트 이런 사람들이 치명적인 오류를 만들고, 이 오류가 교정이 될 때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됐다. 자, 그런 이야기를 오늘 한번 쭉 되돌아보면서, 운동 에너지가 2분의 mv 제곱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그렇게 위대한 학자들도 오랜 시간 동안 논쟁을 거듭하면서 오류를 고치려고 노력해서 결국에 우리가 알게 된 아주 소중한 지식이라는 것을 한번 보기로 합시다. 모멘텀 컨저베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뉴턴의 제3법칙에서 제3법칙이 리콰이어하는 아주 명백한 사실이었고, 키네틱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아이디어가 점점 생겨나가는 과정이에요. 키네틱 에너지란 말은 이 이야기가 종결이 되는 한 3단계로 종결이 되는데, 2분의 1 mv 제곱으로 키네틱 에너지의 공식이 얻어지는 과정과,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비스비바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였고, 그것이 힘과 구별되는 에너지의 개념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토마스 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어요. 영이라고 하는 영의 슬릿 실험이라고 해서 이 빛을 이렇게 조그만 틈을 통해서 통과시키면은 띠의 무늬를 만들어내는, 빛이 파동의 형태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실험이었는데, 그 토마스 영이 이제 에너지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뉴턴 역학은 벡터의 방정식이에요. F equals ma 할 때 F는 방향성이 x, y, z 이렇게 세 가지, 방향이 있고 크기가 있는 물리량, 다시 말해 벡터 이퀘이션인데, 라강지라고 하는 사람이 벡터 이퀘이션인 뉴턴 방정식을 스칼라로부터 유도하는, 다시 말해 에너지를 갖고, 그때 에너지가 바로 키네틱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눈으로 드러나는 에너지는 상황에 따라 없어졌다가 다시 생겨나기도 하는데, 이런 포텐셜 에너지와 키네틱 에너지의 차이를 이용해서 그걸 뭐 편미분 방정식을 만들었더니 그게 뉴턴의 역학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밝혀내게 됐고, 그러한 과정에서 개발한 어떤 variation and principle. 전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어떤 물체가 여기에서 밑으로 떨어지는데 왜 그냥 떨어지고 일로 가지 않고 그렇게 떨어지냐, 뭐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세상이 지금 일어나는 피지컬한 패스 말고 다른 패스를 따라가게 되면 액션이라고 하는 물리량이 있어서 액션이 커지게 된다. 그래서 세상은 액션을 미니마이즈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라그랑지안의 그 베리에이션 메소드를 일반화시켜서 해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리스트 액션 포스툴레이트를 제안하면서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그냥 단순한 역학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역학, 빛 그러니까 전자기학 이런 것까지 다 통틀어서 한 가지 그 이론적인 구조 안에 집어넣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까지 됐죠. 아무튼 그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에 그 오류와 그 경험을 통해서 구축이 된 개념이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물리를 제대로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그 용어가 구별이 잘 안 돼. 힘과 에너지 뭐 이런 개념에 대해서 너무나 똑똑한 사람들도 오랫동안 그 개념을 확립하지 못했었기 때문이죠. 오늘 그 시작점의 주인공은 이 세 사람이. 데카르트가 뭘로 유명하죠? 유명한 말이 있죠. 물리 얘기 말고 철학 얘기. 다 까먹었어? 좀 이따 나올 거예요. 물리에서는 또 카테시안 코오디네이션이라는 것으로 유명하죠. 물리와 수학에서. 그리고 카테시안 코오디네이트 이런 그 좌표계를 도입해서 기하학을 엘지브라로 바꿔놨. 그러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 그 방정식과 같은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방정식은 잘 푼다 그랬죠. 그 기술을 이용해서 기하학적인 구조를 이해하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거죠. 뉴턴이 그 뒤죠. 뉴턴이 세 가지 운동 방정식을 만들고 고전역학의 아주 확실한 토대를 만들었어요. 근데 F가 있고 도함수, 데리버티브로 F 프라임이라고 하는 게 뉴턴의 형식이에요. 그러면 dy over dx 이렇게 디퍼런셜이라고 하는 걸 써가지고 표기하는 방법이 이제 라이프니스의 방식이에요. 이제 두 가지 인프를 한 거죠. 자, 그때 이야기를 한번 오늘 공부할 내용과 상당히 연관이 있고 전체적으로 정리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합시다.
Here we will demolish the laws of motion. So, to start with, let's take a glimpse into a world obeying Descartes' laws. While the phenomena you just observed look completely absurd, they are all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motion that Descartes laid them down. These incredible errors help spark the way for Leibniz's discovery. Considerations of nature and the desire to build machines prompted thoughts about the laws of motion. And while theories of this sort go back to the Greeks, those of Descartes stand out for their mathematical nature and their physical incoherence. To measure the power of motion, Descartes introduced a quantity that he called the quantity of motion. This was suggested by his senses, and he measured it as the mass of an object times its speed. For example, he would say that a bowling ball with 2 miles an hour has the same quantity of motion as a bowling shot in the rifle. According to Descartes, emotional complex systems could be understood as a certain quantity of motion being maintained and transferred between the different components. Let's calculate out an example. Here's a croquet ball on the left with a mass of 1 and a speed of 6. It's a billiard ball with a mass of 1/2. The croquet ball originally had the quantity of motion of its mass times its speed, 1 times 6, equals 6. Descartes writes that when a larger object strikes a smaller one at rest, the two move together, maintaining the quantity of motion. Combined, their mass is 1.5. So the speed must now be 4 to have a product of 6 as the quantity of motion. In another example, Descartes says that when a moving object strikes a stationary one equal in size to itself, the moving object bounces back with 3/4 of its original speed, while the other object has 1/4 of that speed. Has that ever happened to you? Descartes did maintain the same quantity of motion, but here are 7 example collisions maintaining the same quantity of motion. Among these possibilities, Descartes chose arbitrarily. As Leibniz would later write of Descartes' 3/4 rule, I'm not sure how anything more foreign to reason could have been thought up on this matter. It is beyond understanding how such a thing could have occurred to the mind of this distinguished man. Confronted with these ramblings of Descartes, the young scientist and statesman, Gottfried Leibniz, realized Descartes' immense errors and was the first to discover the true principle behind motion, dynamics. Leibniz used his mind rather than his senses. He always thought about the future, politically, economically, and scientifically. So rather than looking at present appearances, Leibniz considered the unseen causes that bring about visible effects, and thought about the potential for future power that lay in the present, including emotion. As a way of measuring mechanical work, mechanical power, Leibniz considered the lifting of a weight. Each foot that a mass is raised takes the same effort, and raising an object that weighs twice as much takes twice the effort. Leibniz reasoned that the mass of an object times the height it was lifted measures the mechanical work involved. As the pulley system makes clear, lifting 4 pounds 1 foot is the same as lifting 1 pound
경직도를 해. But moving bodies don't usually lift others. How can we measure the power of motion itself? Leibniz used the pendulum as a way of connecting motion and lifting a weight. As the pendulum swings back and forth, it has a speed at the bottom of its swing capable of raising it back up to the top. Here we have our desired connection between motion and lifting of a weight. It has been discovered that a falling body obtains a speed in proportion to the square root of the vertical distance it has fallen. Or, converting the statement, the height to which a body can ascend is measured as the square of its speed. So now return to Descartes. He says that an object of mass 2 and speed 1 has the same quantity of motion as an object of mass 1 and speed 2. Let's look at the work they perform. The weight of 2 ascends 1 unit of height, giving the work power 2. While the weight of 1 ascends 4 units, giving a total of 4. Because equal quantities of Descartes' quantity of motion brought about different results. This means that Descartes wasn't really measuring the power residing in moving objects, but only glancing at the effects of this power. The power to act is what is real. This means that rather than looking at the mass times the speed, looking at the appearance of a moving object, we have to consider the future work that motion can perform. That's measured as mass times the height it can ascend. Or in terms of motion, mass times speed squared. What is the speed squared? It certainly does not suggest itself to the senses intuitively, but it is understandable by the mind. This quantity, mass times speed squared, is called living force by Leibniz, or vis viva in Latin. The power that lies behind motion is measured as vis viva. It is this quantity that is maintained, rather than the quantity of motion. As a visual demonstration, here are a series of example collisions between different bodies. Descartes' theory is on the top, and Leibniz's below. As Leibniz pointed out, there's only one condition that Descartes got right. Let's see those again. Since the power of a moving object varies with its speed squared, this means that the motion of even very small bodies, provided their speed be great, can represent a great power. In steam, for example, each molecule of water vapor is tiny, but it can contain a great power. The introduction of steam engines marked a new stage in human economic development, and Leibniz himself was personally influential in the spreading of steam power. His work directly increased the economic power of mankind. So Leibniz was right, while Descartes was proven totally wrong 10 years ago. So why is Descartes so concerned and authority by the principle today? What political objective is served by enforcing stupidity? We'll have more on that later. That's all for now. This is an introduction to Leibniz's vis viva.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이 보존된다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아까 두 개의 공이 있었지, 하나 작은 공과 무거운 공 있는데 추가 지금 길이가 동일한 추에 이렇게 공을 받아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놨었어요. 둘 다 운동량이 같다 이거야. 하나가 뭐 1이고 질량이 뭐 2였나 4였나. 속도를 이제 2배, 그러니까 질량이 2분의 1이고 속도가 2배인. 그럼 MV는 두 개 곱은 같으니까. 그렇게 갔더니
그거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 이미 그 속도와 높이의 관계, 떨어지는 관계, 그런 걸 활용해 보니까 빠른 놈이 훨씬 더 높은 데까지 가더라. 두 개의 높이가 눈으로 보이는 어떤 물리량이 존재하는데 동일하지 않은 물리량이다라고 하니까 결국 운동량과는 또 다른 개념의 물리량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답부터 안 거야. 그리고 그것은 mv 제곱 질량과 속도 제곱의 곱으로 나타나는 무슨 물리량이 존재한다는 걸 눈으로 보이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 다른 물리량들과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내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데카르트는 생각하니까 존재하였다라고 하지만 생각한다고 항상 옳은 생각과 옳은 결론을 내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보여줘요. 여전히 갈릴레오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물리는 그 현상을 구체적으로 직접 실험해보지 않고 사변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항상 틀릴 확률이 훨씬 더 많다. 세상은 사람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 교수님, 운동 에너지는 다른 에너지로 소실될 수 있잖아요. 그건 이제 이 다음에 얘기할 거죠. 그래서 이제 헷갈린 거지. 어떤 비탄성 충돌, 여기 이제 이야기가 좀 나와죠. 조금 듣고 나서. 어쨌든, 심지어 갈릴레이도 그런 이야기를 안 했는데, Law of Nature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얘기한 사람이 데카르트라는 사람이래요. 네. 자연 법칙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래서 지금 이러한 충돌 현상,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세 가지의 법칙들을 찾아냈대. 그 중에 하나가 다음 거죠. 여기 MV인데 여기 화살표를 안 붙였죠. 화살표를 안 붙여요. 베타가 아니라 이걸 그냥 단순히 스칼라로 이해를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양이 보존된다라고 생각했어. 물론 1차원적인 충돌에서는 스칼라나 베타나 동일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근데 2차원 이렇게 충돌하게 되면 옆으로 당구공이 옆으로 튀는 경우도 있잖아. 그치? 이렇게 옆으로 튀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그럴까? 그렇지 않죠. 그러고 그러니까 하여튼 이분은 생각만 너무 많이 하신 분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눈으로 보고 그거를 갖고 자꾸만 피드백을 받아서 그 생각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하여튼 러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도입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거 말고는 거의 대부분 그 카테시안 코디네이션 이런 애널리틱 지오메트리를 창시하고 너무나 뛰어난 사람이죠. 그거에 비해서 우리가 얘기했지만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 그러니까 이게 같은 질량을 갖고 있는 물체로 그러한 동일한 실험을 했으면 뭐 통 쳐가지고 이만큼 올라갔다. 그 다음에 2배 속도로 하면 어떻게? 4배만큼 올라가겠지? 3배 속도로 하니까 9배가 올라가겠지? 이런 현상들을 이용해서 어떤 식이든지 정확한 공식을 얻기 이전에는 사람이 항상 어떤 실험식이나 비례식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앞에 노멀리제이션이 오버롤 팩트 이 개념이 다른 거하고 연관되는 것이 그냥 단순히 눈으로 보기에 그 높이가 몇 배 올라가느냐에서 나온 거일 비례 상수가 이제 결정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비스비바라고 하는 물리량에 다른 물리량과 어떤 관계를 정의를 해왔을 때 이 앞에 오버롤 팩터가 결정이 되는데 그냥 그 높이만 갖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아무튼 그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했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탄성 충돌 뭐 두 개 100km로 날라오고 마이너스 100km로 날라오는 두 개의 떡이 달라서 떡이 돼서 붙어버리면 그 에너지가 다 없어져 버리니까 그런 비탄성 충돌에서 그 비스비바가 소멸하는 거에 대한 이제 그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어디로 갔는지 궁금하니까 미시작용에 의해서 보존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사실은 맞아. 이게 충돌을 하게 되면 이게 덩어리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덩어리 안에는 여러 가지 조금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내부 물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 안에서 진동을 치고 요동을 치겠지. 그러면서 뭐 뜨거워지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간다는 사실을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물론 그걸 일일이 다 잴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안 돼. 내가 가다가 내 운동 에너지가 소멸해 버렸는데 여기에 어떻게 그 에너지가 퍼져 나갔는지를 그러리라고 믿는 거고 다른 쉬운 실험들에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걸 나보고 다 재라 그러면 너무 힘들어. 그냥 어떤 부분이 이렇게 씩 하면서 소리로도 날아가고 그걸 다 라보아지에 같이 질량 보존의 목적을 얻어내는 과정처럼 이렇게 아주 예민한 실험기구로 해서 이 에너지가 어떻게 어떤 분자들 뭐 전자한테 갔는지 그걸 내가 다 잴 수는 없어. 아무튼 그 약점으로 인해서 공격을 당했다. 중요한 것은 운동 에너지의 보존이라는 건 익젝트했기 때문에 어떠한 충돌에서도 그렇죠? 비탄성 충돌에서 운동 에너지는 운동량은 보존이 되고 탄성 충돌에서 보존되니까 이게 훨씬 더 앱솔루트한 거 아주 불변하니까 너무 멋지긴 한데 그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어떻게 이렇게 다른 데로 퍼져나가고 그런 것에 의해서 일부 소실된 거에 대한 것은 생각을 하지 못하고 단지 그 에너지라고 하는 그 비스비바라고 하는 것이 보존되지도 않는 별 볼 일 없는 물리량이라고 치부를 해버렸던 이유가 이것이 너무나 강력한 보존의 법칙이었기 때문에 그렇잖아. 사람이 뭘 하나 알면 거기에 미쳐서 모든 걸 그거로 다 설명하려고 할 거야. 우리도 그래. 우리도 뭔가 하나 깨달으면 색안경을 다 그렇게만 보이는 거야. 이게 뉴턴스 크레이들이죠. 이번엔 3개를 갖고 잠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런 운동량의 보존과 그 비스비바의 개념을 다 알고 있어야 돼. 무슨 일이 벌어질까? 뭘 하려고 하는지 알겠어요? 이걸 하기 전에 아까 그 뉴턴스 크레이들로 한 실험에 대해서는 이해가 돼요? 그럼 이거는 가벼운 공이 무거운 공 위에 있지. 먼저 저 테니스 공을 지우고 농구공만 떨구면 어떻게 돼? 튕겨서 저게 뭐 완전 탄성 충돌을 한다 그러면 같은 높이까지 오겠지.
그렇지? 그러면 그 위치 에너지 mgh, 그러니까 그 위치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비스 비바만 이용하게 된다면 어떤 높이에서 하면 그 높이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는 어떤 양으로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비스 비바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그 같은 높이까지 와야 되겠지. 그 v 제곱과 높이, 속도의 제곱과 높이가 어떤 그 변환 상수와 어떤 오버럴 팩터를 통해서, 컨버전 팩터를 통해서 어떻게 교환이 될 텐데, 속도의 제곱과 이 높이와 이제 동일할 거다라고 치는 거예요. 가벼운 공으로 떨궜을 때 똑같이. 그러면 두 개의 공을 내가 다 이렇게 따로 잡아. 이렇게 탁 놔. 그러면 텅 하고 튕겨서 제자리로 돌아올 거야. 그치? 그 시간도 동일할 거고. 근데 무거운 공과 가벼운 공이 이렇게 떨어지게 돼요. 무거운 공이 조금 더 밑에 있으니까 먼저 튕겨요. 땅에. 그리고 얘가 땅에 도달하기 직전에 거의 같이 낙하를 하겠지만 먼저 탕 튀겼다가 얘를 쳐버려. 그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벽치기 조심한 거야. 무거운 거를 이렇게 딱 가벼운 걸 무거운 데다 던졌더니 무거운 건 가만히 있고 튕겨나와. 맞아요? 맞아? 그런데 여기서 두 개의 공이 어떻게? 바닥에 떨어질 때 그 속도가 속력이 동일할 거라고. 같은 거리를 떨어졌으니까. 그 높이만큼에 비례하도록 V제곱이 결정이 되니까 농구공과 테니스공이 서로 동일한 속력으로 정면 충돌을 하게 되는 현상이야, 우리 눈으로 봤을 때. 그런데 답을 하나 알고 있어. 벽이 가만히 있고 공을 던지면 들어간 속도의 반대로 튀어나오게 되지. 그런데 벽도 움직이고 공도 움직이면 어떤 속도로 나올까? 그것이 궁금한 점이에요. 산수야. 갈릴레안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 그걸 알아낼 수가 있어. 자, 먼저 이 실험 결과를 보고 단순히 우리가 그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생각하지 말고 비스 비바와 모멘텀 컨저베이션 두 가지를 이용해서 이 문제의 답을 알아보기로 합시다. 봤어? 좀 조준을 잘 못했는데 엄청나게 높이 올라가지? 자, 이것을 비스비바로 설명을 해보자. 이거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있어? 먼저 충돌한 직후에 저 공의 속도가 얼마인가를 알아내는데, 떨어졌을 때 속도가 1이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농구공은 1로 솟아오르고 테니스공은 1로 내려가요. 속 크기가 1인 두 개의 공이 오는데 이쪽 농구공이 훨씬 무거워. 어떻게 될까? 그럼 답을 알기 위해서 정지한 무거운 데다가 가벼운 공을 치는 현상의 답은 알죠? 맞아요? 그러면 공이 지금 솟아오르니까 같이 공과 함께 솟아오르면 농구공이 보기에 테니스공은 속도가 얼마가 될까? 상대 속도잖아, 상대 속도. 농구공의 속도를 빼주면 얼마가 나와? 응? 그렇지. 우리가 서로 1과 1로 서로 반대로 가는데 내 거를 빼면 상대 속도는 2이 되는 거지. 그치? 맞아요? 응.
2배가 됐어. 그러면 2의 속도로 나한테 왔으면 내가 벽이니까 이 벽이 농구공이야. 농구공 입장에서는 테니스공이 2라는 속도로 왔지. 그러면 이 테니스공은 몇의 속도로 나가야 돼? 내가 훨씬 무겁잖아. 2의 속도로 왔으면 얼마로 가야 돼? 2로 가야지. 반대 방향 2로 가야지. 맞아요? 그래서 농구공이 보기에는 2로 가. 근데 농구공은 1로 가고 있지. 그럼 여러분이 보기에 여러분이 농구공을 통해서 농구공은 1로 가고 있고 농구공과 상대적으로 2로 올라가면 여러분이 보기에는 몇으로 가? 3으로 가지. 1 더하기 3이지. 그럼 속도가 3배가 되면 비스비바는 몇 배가 돼? 9배가 되지. 그래서 만약 이게 아이디어란 일라스틱 콜리전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9배가 올라갈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 이 우리 강당에서 그 실험을 하면 저 위를 치고도 남아. 오케이? 한번 운동장에 가서 한번 해봐요. 내 말을 못 믿으면. 물론 그 공이 탄성체가 아니야. 이거 공이 제대로 제자리까지 오게 하려면 이렇게 농구선수가 이렇게 계속 누르면서 튀기잖아. 자기가 힘을 줘야, 더 많은 걸 줘야지 이 충돌하면서 이 에너지를 잃어버리니까. 근데 그 정도만 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9배로 올라가고, 그게 바로 비스비바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우리가 이러한 지금 방금 전에 본 거 아이덴티컬 파티클이 충돌을 하게 되면 벨러시티를 익스체인지 한다. 서로 속도로 바꿔치기 한다. 그래서 하여튼 저 시대에 그러한 충돌 이론이 다 발전을 하게 된 거예요. 거기에 어떤 룰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 과정이 바로 키네틱 에너지를 발견하는 역사가 된다. 근데 결국에는 뉴턴도 풀지 못하였던 그런 문제를 호이겐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충돌에서 그 비스비바를 그 라이프니츠가 이야기한 비스비바를 활용하고 운동량 보존을 활용하고, 다시 말해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기에 탄성 충돌은 에너지를 보존하고 운동 에너지를 보존하고,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운동량은 보존이 돼야 되는데 그 두 가지 조건을 활용해서 정확한 수학적인 답을 얻은 사람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뉴턴의 운동량은 벡터 퀀티티이고 이건 스칼라 퀀티티인데 이 비스비바라고 하는 거, 이것이 이제 컨서브드 퀀티티라는 것이 증명이 되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뉴턴이 있었으니까 이 데카르트의 모멘텀이 아니라 벡터로 이해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리고 이와 같이 이제 기껏해야 단순한 비례식 이런 것만 이용하다가 엄밀한 수학을 사용하지 않는, 자연의 형태가 매우 수학적인, 논리적이기 때문에 수학을 잘 하지 못하고 있는데, 수학이 물리의 언어가 된다라는 과정이 이제 여기 나타나는데, 이 수학적인 툴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사람은
이러한 논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대충 생각해가지고 나오질 않아. 엄밀한 수학의 필요성이 이 시대에 아주. 베르누이는 또 뭘로 유명해? 베르누이의 원리에 의해서 비행기도 다 나르고 그런 거죠. 유체에 대한 이론도 대단한 수학을 한 사람이고. 결국에 이러한 모든 문제가 이제 종결되는 과정이 바로 이 여자. 이 지금 비디오를 하나 볼 텐데 그 비디오를 보면서 이 안에 이런 말이 나와. 너무나 뛰어난 사람인데 여기 이 맨이라고 하는 그냥 남자가 아니라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근데 이 시대만 하더라도 여자가 공부를 하면 안 됐다니까 봐. 아무튼 운동에너지 2분의 1까지 맞춰서 정확한 운동에너지의 개념을 드디어 1722년에 완성하게 돼요. 우리가 전에도 봤었던 그 E는 MC 스퀘어에서 그 에너지가 무엇인가. 이 에너지가 왜 MC 스퀘어인데 질량이 있는 물체들 그 고전역학에서는 2분의 1 mv 제곱이 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키가 돼요. 이로부터 E는 MC 제곱이라는 것이 2분의 1 mv 제곱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잘못했었던 가정만 고치게 되면 그 논리를 그대로 가져왔을 때 E는 MC 스퀘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상당히 위대한 발견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언제나 다음과 같은 실험하는 사람과 실험을 통해서 확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고 생각만이 아니라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좀 조금 길지만 같이 보기로 합시다. Equations explain how objects moved and collided in their infancy. A crucial contribution to this subject would come from an unusual source. Meet the aristocratic 16-year-old daughter of one of King Louis XIV's courtiers, Emily de Châtelet. Emily de Châtelet would have a huge effect on physics in her tragically short lifetime. Unheard of for a woman of her time, she would publish many scientific works, including a translation of Sir Isaac Newton's Principia, the greatest treatise on motion ever written. Du Châtelet's 이 아침에 이렇게 트래픽이 많지? translation is still the standard text in France today. All the other night, Emily stands in this room where she divides her ridiculous love in her head and under her breakfast. You should have seen the confusion on her faces when you realized Emily was correct. Was it my... It is astounding intelligence on her boundless beauty that made her not get on. Yes, you have a point. I did, however, make my wishes and curiosity.
design was a big opportunity. She's a philosopher, a scientist, a mathematician, a linguist. She would advocate a limited education over 150 years later. A freedom to study science, to write about it, and to publish. Duchâtelet married General in the French Army at age 19 and had 3 children. She ran a busy household all the while pursuing her passion for science. She was 23 when she discovered advanced mathematics. She enthusiastically took lessons from one of the greatest mathematicians of the day, Pierre de Maupertuis. He was an expert on Newton, and she was his eager young student. It seemed they had a brief affair. But then he set off on a polar expedition. Duchâtelet then fell passionately in love with Voltaire, France's greatest poet. A fierce critic of the king and the Catholic Church, Voltaire had been imprisoned twice and exiled to England, where he became enthralled by the idea of music. Back in France, it wasn't long before he again consulted the king. Duchâtelet hid him in her country home. Isolated far from Paris, Duchâtelet and Voltaire turned her chateau into a palace of learning and culture, complete with its own kind of theater, and of all the apparent blessings of Paris hospital. The great deal of myths surrounding Duchâtelet and her love life, and most of it is very exaggerated. Her husband did accept Voltaire into his household, and he often went to Paris on behalf of Voltaire. He went to publishers, to people who had case, to people who came out of jail. And it is also true that Emily Duchâtelet did have several affairs of a fleeting nature. She created an institution to write about French as well as having scientists. Many of the great philosophers, poets, and scientists of the day. Duchâtelet learned from the brilliant men around her, but she quickly developed ideas of her own. Much to the horror of her mentors, she even dared to suspect that there was a flaw in the great Sir Isaac Newton's thinking. You can see that the energy of an object, the force with which it collides with another object, could very simply be accounted for by its mass times velocity. In correspondence with science in Germany, Duchâtelet learned that a concrete life. He predicted that the living object had a kind of inner spirit. He called it vis viva, Latin for living force. Many discounted this idea, but Leibniz was convinced that the energy of an object was made up of its mass times its velocity in a square. Taking the square object as the feature here, if you take Leibniz's force square, you mean that it might be built up by force classes on one end and 4 along the other, so the total number of Higgins classes 4 times 4 is 16. If the Leibniz is 8 squared, 8 by 8, well, 8 squared is 64, that's 64 squares in it. This huge multiplication, this building up by squares, is something you find in nature all the time. 자, 박힌 깊이를 생각합니다.
Hamilton and the reputation proving as a society. We do not remember that we reflect even causes doctrines led forward. Well, the world travels 4 times further. Tensile lightness is the one who's right. It's the best way to get the moving object. If you drive a car 20 miles an hour, takes a certain distance to stop, just slam on the brakes. If you're going 3 times as fast, you're going 60 miles an hour, it won't take you 3 times as long to stop. It'll take you 9 times as long to stop. Oh, whatever. Just getting one, consider it. Perhaps you might look over his calculations. I don't have any chances to do this. I feel like the description is new. And then the perception about it. Really? To be careful, madame. It is think the Academy is ready for such an opinion. Correct. We really should be careful. Read. I see what this is doing. There's no right path for the truth. Emily Chapman published her institutions of physics in 1740, and it provoked great controversy. Voltaire wrote about her. She was a great man whose only fault was being a woman. In her day, that was a great compliment. All her life, the Chevalier tried to rise above the limitations placed on her death. In the end, it was an affair with a young soldier that led to her demise. 6 days after giving birth to her 4th child, she suffered an embolism and died. Emily du Châtelet's conviction that the energy of an object is a function of the square of its speed sparked a fierce debate. After her death, it took 100 years for the idea to be accepted. Just in time for Einstein, who used this brilliant insight to finally bring energy and mass together. It was light. 두 배의 속도를 갖고 있는 물체를 동일한 마찰로 정지를 시키려면 거리가 4배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우리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급정거를 해야 되는데 속도가 2배가 되면 4배만큼 더 밀려가게 돼 있다. 훨씬 더 위험한 거. 단순히 2배면 무조건 2배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4배를 더 가야 되나. 무지 위험한 거지. 그러면 100km로 가다가 110km로 갔어. 그럼 110의 제곱은 우리 뭐 저런 거 A 더하기 B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2AB 플러스 B 제곱. 0.1은 매우 작으니까 20%가 늘어나는 거야. 약간만 10%만 속도를 늘려도 제동 거리는 20%가 늘어나게 됩니다.
아예 크기가 2배가 되면 4배가 돼버리고 찔끔만 5% 그러면 10%, 10%는 20% 이렇게 2배가 늘어나게 돼버려요. 더블 슬릿 익스페리먼트는 나중에 그 참고로 들여다보기로 하고 에너지라는 단어를 그 토마스 영이라고 한 사람이 처음으로 썼다고 해요. 사실 이런 것의 출발점이 그 빛의 성질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뉴턴이 프리즘을 통해서 분광이 되는 것을 보고 뉴턴 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뉴턴 링을 통해서 그 빛의 간섭 분석을 봤는데 빛은 입자라고 생각했던 그런 그 파동성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졌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토마스 영의 이 슬릿 실험을 통해서 명백하게 빛은 파동이라는 게 알려지게 되었고 나중에 100여 년이 지난 뒤에는 다시 빛이 입자의 성질도 갖고 있다. 웨이브 파티클 듀얼리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아인슈타인의 광전 효과로부터 확인하게 돼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F=ma라고 하는 식은 벡터 이퀘이션이기 때문에 이퀘이션이 3개가 나와요. X축 성분, Y축 성분, Z축 성분, 3차원 공간에서. 그런데 이제 에너지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면서 키네틱 에너지를 알게 됐고 나중에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에너지가 보존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제 가설을 통해서 들락날락 하는데 눈으로 보이는 에너지인 키네틱 에너지는 막 바뀌는 것 같은데 똑같은 조건으로 되돌아오니까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어디 주머니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그런 일종의 잡열이나 이렇게 숨어있는 에너지, 근데 포텐셜 에너지라고 이제 그 두 가지 에너지를 활용해서 에너지만을 갖고 뉴턴의 방정식을 얻을 수 있게 됐어.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조금 물리를 배운 사람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이용해서 이게 어떤 미끄럼틀 같은 게 있는데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 밑에 속도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잖아. 그런 것들이 에너지 보존의 개념으로서 갈릴레이가 처음으로 path independent 하다. 어떻게 그 미끄럼틀의 모양을 바꾸더라도 여기에 높이 차이가 나오는 속도를 결정하더라. 이런 것들을 처음으로 알았었는데. 아무튼, 오일러가 대단한 수학자이고, 오일러와 라그랑지, 라그랑지가 오일러한테 많이 배웠어요. 근데 라그랑지가 그러한 스칼라를 갖고, 스칼라 물리량을 활용해서, 에너지라는 걸 활용해서, 심지어 뉴턴 역학을 다시 쓰게 돼요. 뉴턴 역학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에너지만을 이용해서 라그랑지안이라고 하는 스칼라를 이용해서 뉴턴 역학의 F=ma를 디라이브를 하게 돼요. 그래서 벡터 이퀘이션보다 훨씬 더 편리한 거지.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 넘어가게 되면 여기까지는 그냥 맨날 충돌, 중력, 이렇게 단순한 역학적인 것만 다루게 되었었는데 이것이 이제 수학적으로 더 발전을 하게 되면서 해밀턴의 리스트 액션 프린시플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 해밀턴의 역학은 단순히 클래시컬 미케닉스, 타임하면서 충돌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물리 영역, 빛, 그리고 지금도 전혀 빛과 다른 또 새로운 모든 기본 입자의 인터랙션에 대한 이론으로 확장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키네틱 에너지 워크 티어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일을 하게 되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고 일을 반대쪽으로 하게 되면 운동 에너지가 감소한다. 이러한 개념을 가르치게 되는데 지금에 나와 있는 현대 교과서적인 이 포뮬레이션이 바로 코리올리에 의해서 완성이 됩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래서 지금 우리 물리 교과서에 나오는 수준의 운동 에너지, 일, 그리고 에너지 컨서베이션 등등등 이런 개념이 이제 여기에 와서 다 정립이 된 거라. 전에 푸코 진자 이런 얘기를 했었죠. 푸코 진자의 로테이팅 프레임에서 펜듈럼이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서 우리가 이 이너셜 레퍼런스 프레임이 아니고 지구의 자전의 새로운 증거라고 얘기했었는데 이 시대만 하더라도 산업혁명 이후에 상당히 기계를 많이 만들어가고 효율적인 기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때 이분은 그런 기계와 관련 그거에 대한 어떤 이론 이런 걸 예를 들어 요새 핸드폰 매일매일 새로 개발되고 3D TV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때 가장 중요한 기술은 기계를 얼마나 효율적인 걸 만드냐였기 때문에 모든 학자들이 그런 데 머리를 많이 썼다.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 자료들, 특히 이거는 피직스 투데이라고 하는 저널에 나온 논문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 강의를 좀 진행을 했는데 여기 아주 재미있는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와서 이 글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20대는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쓰면 될 것 같아요. 이미 다 답을 알죠? 오늘 수업을 잘 들은 사람은? 그리고 굳이 자료가 필요하면 그 앞 페이지에 있는 자료들을 좀 읽어보고 활용을 하면 좋겠고. 오케이, 오늘 이상이에요. 수고했어요.